버블이 된 경우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현수 PB님. 근데 사실 네. 김현수라는 이름보다 연수루님으로 더 유명하셔서 네. 오늘 연수루님으로 네. 볼까요? 네. 괜찮아요?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수루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그 두꺼운 책과 함께 오셔가지고 만수루처럼 억수로 버셨습니까? 아, 벌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그 해외 주식 쪽으로는 연수루님이 지난번에 저희 YG 클럽 세미나도 와주셨었고 네네네.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조언도 많이 해주고 계셔가지고 야 근데 500페이지 돼요? 와 그러네. 조금 안 돼요, 500페이지. 480페이지네. 네, 맞습니다. 무겁습니다. 네. 호신용. 가방에 며칠 들고 다녔는데 어.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을 네. 좀 올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 불패 공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공식이 있습니까? 아, 수학의 공식 정석처럼? 또 뭐 공식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긴 한데 사실 네. 제가 이 책으로 좀 담고 싶었던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인 것 같아서 출판사에서 좀 적어주셨어요. 보통 미국 주식을 원래 좀 한국 주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시다가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한 3년 정도는 돈 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쭉 그냥 보기란만 하시라고. 네, 그 이유가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너무 이 문법이 달라요. 움직이는 원리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거에 적응하는데 한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동안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 문법에 적응하는 단계를 좀 겪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2, 3년의 과도기를 좀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기 담았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좀 그럼 담았어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국장 투자를 더 오래 하고 잘했던 사람이 네. 미장 투자에서는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쵸. 국장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 계셔가지고 그게 일상이 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장이.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제목이 네. 방점이 이 대한민국 투자자였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투자자한테만 네. 어떤 이 워킹하는 그런 그렇죠. 공식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 아까 문법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서는 대형주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미국 시장에 처음 오셔가지고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를 찾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최근에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년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 장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많이 오르지 않는 시장이었고 그래서 알파를 내려면 어떻게든지 좀 괜찮은 중소형주를 발굴해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 넘어오셔서 중소형주를 막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훨씬 더 잘 올라요.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나타내는 차트가 나스닥 100 지수가 전체 종목 중에 제일 큰 100개의 종목을 담은 그렇죠. 지수고 러셀 2000이 이제 완전 조그만한 중소형주들을 담은 지수인데 이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지난 거의 한 50년 되는 기간 동안 나스닥 100이 2만 프로가 넘게 올랐는데 러셀은 거의 한 70%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차이 나죠. 그 이유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회사라는 거는 어쨌든 이 자본시장에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증명을 한 회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일수록 좀 더 자금이 많이 쏠리고 그러면서 좀 더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서 대형주가 훨씬 더 잘 오르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만 해도 사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2020년으로 되돌아가서 엔비디아에 투자할래? 아니면 중소형주에 투자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중소형주 중에서도 지난 5년 동안 30배가 넘게 오른 종목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종목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걸 찾았다고 해도 그거를 들고 5년 동안 버티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모든 내용의 요지가 쉬운 투자를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서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려면 좀 더 확실한 거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장 쉬운 투자가 대형주 투자라는 거고 2022년에도 엔비디아는 이미 삼성전자보다 큰 회사였고
그리고 GPU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투자를 했어도 30배가 넘는 수익을 5년 동안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엔비디아도 5년 동안 홀딩하기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제 주변에 맞아요. 엔비디아 한 5, 6년째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까먹었대요. 아, 마이너스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이걸 사놨다라는 거. 아, 사놓으신 아세 거를. 계좌로 네. 사놨다라는 걸 까먹으셔서 네. 수십 배 수익이 났다. 거의 너무 그런 잘 건 까먹으셨네요. 아니었어요. 자주 들여다볼수록 또 오래 보유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책 보니까 대형주들 음. 쭉 많이 담아 놓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 음. 과거 역사적 흐름들, 특성.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종목들만 봐도 돼요?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네. 그 우리 선생님들한테 네. 항상 여쭤보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가. 출제 범위. 이것만 시험 출제 범위 좀 좁혀달라고. 네. 물론 이제 뭐 투자 시장이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이 담으셨거든요. 여기 네. 종목들도. 제가 기본적으로 M7을 비롯해서 좀 굵직한 대형주들은 다 담아놔서 여기 있는 종목들만 공부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차세대, 주도, 맞아요. 빅테크 또 네네. 나와 있고. 네. 그건 좀 이따 또 여쭤볼게요. 네네. 책 내용 보면은 네네. 한국은 이제 한 뭐 장기간 박스권 네네네. 자세여서 이제 상단 매도, 네. 이제 저점 매수 네네. 이런 공식이고 네. 이제 미국은 추세에 정말 이 올라가는 올라타는. 추세에 올려 그렇죠, 타야 그렇죠. 된다. 네. 이게 공식인데 네. 근데 이 문법이 네. 또 최근에는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네. 지금도 이제 음. 해당하는 이 음. 충분히 작동하는 원리인지 음. 좀 알려주세요. 최근에는 저도 시장이 진짜 바뀌고 있다고 느껴서 제 투자 스타일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게 2025년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수급 주체가 달라졌어요. 이게 원래는 미국 시장이 기관이 80%, 외국인이 10%, 개인이 10%였던 그 시장이었는데 2025년부터 해가지고 개인들의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외국인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제 기관은 한 5, 60, 그리고 개인이 한 2, 30, 그리고 외국인이 20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달라지는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은 쏠림이에요. 뭔가 특정 섹터나 종목이 핫해지면 그쪽으로 와 쏠렸다가 이제 다른 게 핫해지면 여기서 쭉 빠져나오면서 비합리적인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쏠림과 풀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는 매매를 하는 수단 자체가 레버리지 ETF, 옵션 이런 약간 투기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폭이 너무나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전처럼 뭔가 추세라던가 아니면 기술적 분석이 올해부터 되게 워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방식으로만 매매를 하던 곳들이 미국의 헤지펀드들이거든요.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대요. 올해. 그래서 이런 룰이 좀 달라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쏠림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아는 자가 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준비물은 현금이에요. 이게 원래는 추세가 있을 때는 추세가 쭉 이어질 때는 현금 비중을 최대한 낮췄어야 됐어요. 왜냐면 그 추세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벌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있는 게 아니라 쏠림이 있기 때문에 그 쏠림이 풀릴 때 더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현금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 수익률의 차이를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국장하고 미장은 이제 문법이 다르다 해서 국장에서 과거에 투자 잘하던 사람들이 미장에서는 못했던 이유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추세에서 쏠림으로 가고 기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만약에 힘이 또 이동을 한다면 과거에 코스닥 잘하시던 분들이 네네. 미장에서 이제 잘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성악개미들. 미장을 국장으로. 근데 미국의 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난 이 네네. 요인에는 네. 서학개미 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서학개미도 포함이 되는데 네. 가장 큰 요인은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늘어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딱 2020년이거든요. 코로나. 게임스탑 때요? 네네네. 네, 그때 로빈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사실 그때 유입된 개인들은 되게 돈이 많은 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돈이 많았었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막 투기적으로 그 정도로까지 매매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봤던 통계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미국의 원래 하위 50% 계층은 주식을 안 하거든요. 거기는 다 노동소득으로 먹고 사는 계층인데 그 계층의 주식 보유 평균 그 금액이 엄청 올라왔어요. 원래는 한 1억 원대였는데 3억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직접 투자 아니면 401k 직접 연금? 투자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3배가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죠. 블루 칼라들, 미국의 블루 칼라들도 기존에 그렇죠, 주식 그렇죠. 모르다가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한국의 동학개미들처럼 직접 투자한다고. 그렇죠. 이거 맛을 봤구나. 맛을 보신 거죠.
직접적인 뭐 네.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2020년에는 욕심이었다면 지금은 좀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노동소득이랑 자본소득의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너무 이제는 이렇게 가니까. 네. 노동소득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위기감을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절박함 네, 때문에 그쵸. 투자에 뛰어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이었다면 리테일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리테일 장세가 될 거니까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못했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룰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에서 사실은 좀 시장 좋을 때는 거래량 늘어나고 참여도 높아지다가 한번 데이고 나가면은 나 다신 주식 안 해. 두 번 다신 사랑 안 해. 이러면서 이제 또 빠져나갔다가 그렇죠. 증시 좋아지면 또 다시 들어오고. 들어오고 네네. 결국 영영 떠날 수는 없는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라. 맞습니다. 네. 네, 좀 최근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네네네. 네, 최근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네. 그렇고 약간 좀 숨고르기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거는 저는 지난주에 당장 있었던 이슈들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이 좀 성장통을 겪는 구간이라 생각해요. AI 산업 사이클에 있어서. 예. 그 이유는 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22년 말에 챗 GPT가 등장해서 쭉 커오던 과정이 다 이제 어떤 거였냐면 GPU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이걸 다 때려박아서 무조건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시장이 빠졌던 이유는 사실은 뭐 오라클 실적 발표도 있었고 오라클 실적 발표에서 이제 오픈 AI가 그래서 도대체 언제 돈을 버는 건데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었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서도 숫자는 좋았지만 AI 마진이 별로 안 좋던데 라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주부터 시장이 좀 들이밀기 시작한 잣대는 너네 도대체 언제 돈 벌 건데 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를 증명하는 게 지금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이유가 저는 그 구글의 제미나이 3의 등장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 제미나이 3의 등장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뭐 성능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한테 원래는 70%에 달하는 엔비디아 텍스를 냈어야 됐어요. 모든 회사들이 엔비디아 GPM이 70%니까 그래서 GPU를 하려면 그걸 냈어야 됐는데 구글은 엔비디아 텍스를 안 내고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에 자기들의 칩을 만들어버린 거죠. TPU를 만들어버린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에이전틱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GPU를 쓰는 것보다 TPU를 쓰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남겨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구글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러면 구글은 AI로 돈을 벌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너네는 근데 왜 못 벌어? 이런 약간 의문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전까지가 AI GPU 중심의 그 스케일링 법칙에 따라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승리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모든 업체들이 이 투자 금액이 늘어나니까 다 같이 올랐다면 지금은 이제 그 중에서 진짜로 돈 벌 수 있는 찐만 오를 수 있는 그런 장세로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선별하면서. 요거를 제가 좀 듣기 좋은 말로 베타의 시대에서 알파의 시대로 넘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타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시장 자체를 그냥 올려버리니까 이 AI 시장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알파, 그러니까 종목이 가진 뭔가 특별한 경쟁력에다가 베팅을 해야 되는 시대로 넘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하면서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AI 사이클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시면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가리면 이제 석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잘 올라타야 이제 옥이 되는 거고. 네. 지금은 또 한가운데 성장통에 있다라는 네. 거고. 구글과 오픈 AI의 이 뭐 언어 모델 경쟁도 계속 치고받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최근엔 또 오픈 AI도 이제 GPT 2.5점이 네. 내줬고, 근데 이거는 좀 어디에 더 애정이 가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구글 쪽에 좀 더 애정이 가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싸움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오픈 AI가 챗GPT 5.1을 지난주에 내놨지만
구글이 다시 승기를 잡은 상태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개빈 베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가 나와서 GPU랑 TPU에 대한 얘기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핫해졌었는데, 그거를 저도 한번 봤는데 합리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요지가 뭐냐면, 아직까지 블랙웰 GPU를 제대로 활용해서 만든 그 모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미나이의 승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블랙웰은 이제 막 고객사에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칩이 나오면 그 칩을 잘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나 이거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배치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낸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낸 업체가 있으면 제미나이를 다시 제낄 수 있다라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인데, 이것도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누가 이겼다, 누가 뭐 졌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논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는 무조건 때려박는 투자를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수익성도 챙겨가면서 GPU를 쓰더라도 그런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네. 컴퓨터 최신형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 다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죠. 예. GPU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근간이 되는 그런 뭐 언어 모델도 그렇고 자신들만의 특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돈으로 벌면서 보여줘야 하는 거고, 오픈 AI랑 구글은 사실은 또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그렇죠. 아직 뭐 꼬린 지점이 보인다? 누가 많이 앞서가고 있다? 초격차다라고는 그렇게까지는 누구도 말할 보기 수는 힘들죠.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두 개 경쟁사가 있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그치, 때 또. 후생은 플러스인 거 저희한테는 아닌가요? 좋죠. 네. 투자자한테는 그렇죠. 좋죠. 네, 경쟁이 계속 격화될수록 좋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구글도 제미나이 3.0 선보이고 나노바나나, 뭐 베오 3 뭐 이런 거 보여주고, 그걸 이제 TPU로 돌렸다. GPU 많이 쓰지 않았다라는 거 보여주면서 또 한번 이제 쇼크를 보여줬잖아요. 네네. 기대감도 한 몸에 받았고, 네네. 거의 달러도 그 주가도 330달러까지 갔다가 그렇죠. 최근에 거의 이제 300달러 막 깰랑말랑까지 내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진폭해봐 10%도 안 되는 거긴 한데, 뭐 사람들, 뭐 투자자 이제 욕심으로 봤을 때, 아니 그렇게 좋다는 구글은 그걸 왜 빠지는 거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구글이 최근에 빠진 게 구글의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최근에 좀 그 AI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정이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좀 중요한 국면 전환 구간이기 때문인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이 싸움은 구글이랑 오픈 AI랑 뭐 또 뭐 XAI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퍼지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그 싸움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등락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거기서 승기를 잡을 걸로 생각되는 업체라면 그 업체는 계속해서 쭉 들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실 것 같아요. 길게 보고. 네, 길게 보고. 네. 아까 그 엔비디아 사서 이제 까먹었던 그분처럼 그렇죠. 사서 까먹어야 되는데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억력이 좋아요. 아니 그래서 네. 이 구도가 되게 재밌어요. 엔비디아의 GPU랑 구글의 TPU, 네. 오픈 AI의 그 저기 뭡니까 챗 챗GPT랑 구글의 제미나이. 근데 여기 구글은 다 겹쳐요. 이걸 이제 진영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의 중심, 승리의 가능성 승리의 가능성이요. 있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조금 더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구글은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 회사죠. 네, 제일 밑단의 칩부터 TPU부터 그 윗단으로 올라가면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그 윗단에는 제미나이 모델이 있고, 그 윗단에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수직 계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움직이는 방향이나 이런 게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M7 중에 AI에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AI 사이클 시작된 게 구글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2017년에 트랜스포머. 나온 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때문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구글이 만든 거기 때문에 구글이 가장 최적화된 칩을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경쟁력들을 봤을 때 일단은 이제 비용 효율성,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구글이 그거를 가장 먼저 증명하기에 좀 좋은 포지셔닝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도 구글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네네. A부터 Z까지 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만의 더 뭔가 효율화, 특화 하는 그쵸. 것도 더 용이할 테고요. 맞습니다. 진짜 구글은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웨이모 없어요. 뭐 자율주행차도 하고, 아, 그렇죠. 아마 많이들 모르시겠습니다만 스마트폰도 있어요.
그렇죠. 폴더블 폰도 있어? 픽셀. 안 팔려서 그러지? 네, 참 안 팔려요. 네, 참 안 팔려요. 네. 아니 책에도 보니까 구글 대 클라우드 가지고도 구글 대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맞습니다. 구글 대 아마존, 음. 또 그다음에 AI 광고 구글 대 메타, 아마존 뭐 이렇게도 비교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항상 앞에 구글이 나와요. 아, 그쵸. 이건 애정을 숨기지 않으신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애정이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책에.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글이 정말로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오픈 AI도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연합군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뭐 맞아요, 최근에 맞아요. 디즈니랑도 네네네, 이제 지분 맞아요. 투자도 하고 네. 또 어도비랑도 같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뭐 플러그인이니 뭐니 막 굉장히 음. 다른 회사들을 많이 붙였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오픈 AI나 구글 말고 우리가 조금 이제 내년에 됐을 때 이런 기업들도 뭔가 좀 주목받을 수 있겠다 하는 좀 그런 섹터들이나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보고 있는. AI 안에서요? 네. AI 안에서는 저는 데이터가 엄청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네. 데이터라고 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레딧을 예를 들어보면 레딧이 대표적인 이 데이터를 AI 업체들한테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레딧의 AI 모델들이 우리가 지문을 입력을 하면 막 얘 혼자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어디서 막 사이트 뭐 링크 네, 나왔다가 네, 들어갔다가 네네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정보를 캐내는 과정인데 그렇죠. 이 정보를 인용하는 사이트 중에서 탑 2가 레딧이에요. 탑 1이 위키피디아거든요. 네, 네. 근데 위키피디아랑 레딧이랑 비교할 수 없는 레딧만의 강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실시간성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한테 어제 테슬라 주가 왜 올랐어? 라고 물어봤을 때 위키피디아는 절대 대답 못 할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레딧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레딧으로 트래픽이 몰리면서 유저들을 많이 몰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그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이 책에도 적었지만 하고 싶은 투자 중에 하나가 골드러시에서 리바이스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애. 그게 엔비디아였고. 그게 엔비디아였고. 음. 근데 지금 AI 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캐펙스 못지않게 데이터가 중요해요. 이 데이터는 그리고 태생적으로 많이 확보한 애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또 데이터를 쌓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누가 이기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포지셔닝 중에 하나가 또 이 데이터를 보유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 레딧처럼 아니면 뭐 X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앞으로 점점 더 부각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경쟁이 격해질수록. 결국에는 퀄리티 있는 응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독점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레딧도 상장사예요. 네, 상장사입니다. 이 레딧이 그 2020년도에 밈 투자했을 때 거기서 네네, 엄청 맞아요, 맞아요. 많이 그때 해갖고 핫해졌죠. 끌어올린 네. 회사잖아요. 월스트리트 배치. 네. 네네. 근데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역시 모이다 보니까 이른바 우리가 왜 말뭉치라고도 표현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뭐 판매하는 단위 막 이렇게도 맞아요.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더 많이 모이는 것처럼 규모의 효과도 거기서 또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골드러시의 청바지 만들어 파는 회사가 돈 벌었던 거 이제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에서 일종의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레딧도. 그렇죠. 네. 이게 그 투자하실 때도 뭔가 분명 이제 뭐 포트폴리오 막 비중 네네네. 이런 걸 이제 짜고 가실 거 아니에요? 네네. 보통 한 몇 개 종목 이렇게 담아가세요? 고객 랩 같은 랩 거 운영할 하실 때? 때요. 저는 보통 10개를 안 넘으려고 하기는 하고 그리고 보통은 한 6, 7개 정도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집중 투자를 하려고 집중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고액 투자들이 있는데 네네. 네네. 그게 이제 미국 주식의 장점이에요, 또. 이게 워낙 유동성이 거래가 많으니까, 많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 자주 바뀌어요 혹시? 포트폴리오가요? 네. 꽤 자주 바뀝니다. 그래요? 네, 이게 한번 끌고 가는 종목은 오래 끌고 가는데 이 책에서도 적었지만 시장에 좀 순응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장세에 살았다가 샀다가 맞게. 네, 장세에 맞게 지금 좀 시장에 관심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런 거를 좀 날을 세우고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쭉 우상향하는 장세는 힘있게 홀딩. 그쵸, 그쵸. 그게 아닐 때는 계속 빠르게 그쵸. 좀 더 변화. 나은 친구로 옮겨가고. 되게 유연하게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사실은 지금 어떤 장세인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네. 지나고 나서 보면 명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네. 몰라.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그거 되게 고민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장이 내놓는 결과를 일단 따라가요. 작년이었죠. 그 엔캐리 스태가 작년이었죠. 네네. 8월 5일. 네. 24년 8월 5일. 엔캐리 때 원래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아예 거론도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청산이 되니까 아 이거였구나 뒤늦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요인이 결국엔 엔캐리 트레이드였던 거거든요. 네네. 그때 채권금리는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주식이 올랐던 건데 그때 만약에 채권금리만 보면서 아, 유동성 축소 구간이네? 그러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최대한 낮춰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장이 오르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막 끼워 맞추기 식으로라도 해석을 해가지고 일단은 따라가 보는 거죠. 추세에 일단은 올라타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결과는 나중에 밝혀지더라고요. 제가 뭐 너무너무 부자고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엔캐리 트레이드를 주도한 그 기관 투자자들을 아는 사이였으면 그거를 알고 투자를 했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희 같은 보통의 투자자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시장이 다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이유는 당장은 못 말해줘도 일단은 보여주기는 해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거를 어떻게든 따라가보자라는 게 이제 제 좀 투자 철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밤에 잠 안 자고 주식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또 이제 PB들도 수수료 받는 거고. 그렇죠. 네. 또 열심히 하십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저도 주목을 하는 게 또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 여기 책에도 그 한 단락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구글도 그 윌로우 네네네. 칩이라는 거 있고 네. 또 그게 한동안에 되게 반향을 던졌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지구 역사보다 더 오래 걸릴 만한 그 10에 계산도 몇 뭐 개 5분 만에 쓰고. 해냈다. 네네. 물론 그게 돈이 되려면 굉장히 먼 미래 이야기일 텐데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리게티라든지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또 구글이 갖는 또 매력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쵸. 비교하자면 좀 어때요? 아, 다른 리게티나 이런 예, 것들이랑요? 아, 솔직히 이거는 제가 양자 컴퓨팅에 엄청난 뎁스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구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양자를 공부 안 할 수 없어서 그렇죠. 적어 놓은 건데, 일단 제 상식 기준으로는 누가 이길지를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구글이 그래도 강점을 가지는 부분은 확실히 이 제가 책에 그 양자 컴퓨팅을 넣은 이유가 빅테크 업체들이 다 양자 컴퓨팅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이유가 우리가 자율주행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전기차 전환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실 자율주행이 없으면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불편하잖아요. 깔려있는 인프라도 없는데. 네.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전장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예. 그것처럼 AI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산이거든요. 결국에는 더 많은 연산을 하려고 더 좋은 GPU, 더 좋은 TPU를 개발을 하는 건데 그 연산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모든 이 AI를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은 양자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버는 돈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빅테크들은. 그렇죠. 그래서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이나 에너지 그리고 뭐 인력 이런 것들이 중소형 업체들보다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하면 구글이 이런 성과를 낸 것도 아 얘네가 그만큼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거죠. 자본력의 차이가 네,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네네네. 테슬라도 AI 주긴 AI 주잖아요. 그룹도 네네네.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AI 빅테크들이 좀 조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뭐 테슬라는 사상 날아가고 초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최근에 주목을 받는 거는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 기대감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막 최근에 뭐 영상도 공개가 되고 일론 머스크가 뭐 사람 없는 운전자 아예 없으니까.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제 구현을 했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핫해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정말로 그 자율주행을 제대로 구현을 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낸다고 하면 지금의 상승이 진짜로 정당한 상승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AI라고 하는 거대한 사이클을 좀 페이지를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는 그 제너러티브 AI, 챗 GPT가 만들어낸 그 생성형 AI였어요. 생성형 AI에서는 그냥 질문을 하면 사용자가 답변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에이전틱 AI로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얘가 먼저 제안을 해줍니다. 알아서. 네. 너 일정 오늘 이렇던데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러면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예약해 놓을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면 사실 에이전틱 AI 단계에서는
이 AI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크린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이 AI가 정말로 생산성을 높여주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대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스크린 안뿐만 아니라 스크린 밖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결국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피지컬 AI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I의 최종 단계는 피지컬 AI가 될 것 같은데 그 피지컬 AI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오르는 거는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이제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피지컬 AI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네,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사상 최고치인데 네, 그렇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온 거는 대부분이 자동차, 전기차라면 네, 뭐 기존에도 기대감은 다 반영이 돼 있었겠으나 자율주행이 실현이 된다라면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그렇죠. 테슬라가 되게 똑똑하다고 저는 느꼈던 게 네. 머스크랑 트럼프가 되게 이 밀월 관계가 있었잖아요, 원래.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거는 트럼프가 각 국가들이랑 관세 협상을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 관세 협상의 조항 중에 하나로 너네 자율주행 규제 풀어줘를 넣어놨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모델 S랑 X 그 미국산 그쵸, 차를 맞아요. 타면 예, 그래서. 그거 되잖아요. 그래서 예. 최근에 막 리뷰들 많이 나오잖아요. FSD. 그런 게 한미 FTA 협상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미국산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조항들을 다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그 FSD가 실현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환경을 많이 구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타십니까? 아니요, 테슬라 타진 않는데 타고 싶습니다. 이걸 한번 타야 되는데 이거. 이 옆에 테슬라 이렇게 이거. 열리는 거. 벌윙도 이거 한번 네. 모델 X 타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오른 건 너무나 당연하고 1조 달러? 네네. 예, 그쵸. 오를 수도 있겠다. 뭐 스페이스X도 이제 뭐 주관사 그렇죠. 선정한다고 상장한다. 하고 저기 뭐야 상장하기 위해서. 네네. 여기서 또 스페이스X 상장을 하게 되면 또 투자할 만한 미국 주식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빅테크죠. 스페이스X도. 또 돈을 실질적으로 잘 벌고 있는 네, 맞아요. 투자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거기는. 그쵸. 돈도 잘 벌고. 이게 미국 주식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알게 되니까.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네. XAI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쵸. 그쵸. 네. 내년에 그러면 미국 시장 유동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유동성 자체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내년에는 유동성 환경은 되게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보다 더. 네. 네. 최근에 그 12월 1일부터 연준이 그 QT를 중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RMP라고 하는 단기 이제 작은 유동성 공급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저는 미국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슈긴 하지만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 선거가 진짜 더 중요해졌어요. 그 이유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위 50%도 주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지지율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점점 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이 망가지면 트럼프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이번에. 그렇죠. 본인이 이제 벌려놓은 것들이 절대로 이 2년 안에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벌려놓은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유동성 환경이거든요. 그러려고 이제 최근에 뭐 연준 이사도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런 동향들을 봤을 때 내년도 유동성 환경은 아마 되게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1기 때의 중간 선거랑 네. 2기 때의 중간 선거는 진짜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죠. 네. 만약에 26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지면 바로 이제 레임덕 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남은 2년은 거의 네. 뭐 레임덕이다.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괜히 이제 왜 블러핑 날린다는 게 네네. 삼선도 할 수 있다. 그게 헌법상으로 안 되는 건데 맞아요. 방법이 있을 수 있대 막 이렇게 블러핑 날리는 게 레임덕이 오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말로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 유동성을 또 풀면서 증시를 또 부양할 가능성. 그쵸. 그래서 말로는 뭐 기준금리 1%까지 내려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는 것도. 그쵸. 근데 그게 또 실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진짜. 만약에 연준 이사가 정말로 트럼프의 입맛대로 바뀌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트럼프의 그 신복 스티븐 미란이 들어갔잖아요. 심어놨죠. 매 FMC 때마다 50bp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나홀로.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트럼프가 원한다면.
그래서 유동성도 되게 좋게 보시는 거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우려도 하세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것까지는 좋으나 너무 또 유동성 랠리로 가버리면 진짜 그때야말로 버블을 걱정해야 될 때 아니겠는가. 그쵸, 그쵸. 이렇게. 근데 유동성이 이게 우리가 유동성 장세를 최근에 겪었던 게 2020년이잖아요. 코로나 유동성 장세. 그때랑은 조금은 다른 유동성 장세가 올 거예요. 그때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경제를 살리자였어요. 그렇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그쵸, 그때는. 이거 어떻게든 살려야 돼. 아니면 금융위기야. 이러면서 이제 유동성을 투입했던 건데 지금 유동성을 투입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정책을 밀어주기 위해서예요. 그 가장 앞단에 있는 게 AI고 그 뒤에는 뭐 양자 컴퓨터, 드론, 우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2020년에 유동성이 유입됐던 그런 형태는 시장 전반을 들어올렸다면 이번에는 트럼프가 밀고 있는,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섹터로만 유동성이 선별적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섹터로만 버블이 올 수 있습니다. 버블이 오더라도. 그래서 그런 섹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는 AI가 뭔가 자본주의 논리를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자본주의 논리를 그건 떠났다고? 무슨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투지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 아닌 단계가 됐어요. 국가적인 단위에서. 중국한테 지면 이게 패권을 뺏겨버리는 싸움이 돼버려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져버리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패권을 뺏긴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거는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지. 그 프레임은 절대로 그쵸. 가져가면 안 그러니까 되죠. 돈을 네. 벌기 위한 투자는 넘어섰다. 네, 패권과 군비 경쟁,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맞습니다. 훨씬 더 무서울 수 있겠네요. 그쵸. 훨씬 더 무섭고 버블이 강력할 수 오더라도 있죠. 더 네. 크고 강력하게. 그쵸. 특정 섹터, AI 섹터로만 어쨌든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네. 사실 올해도 시장을 보면 그 네. 외에 나머지 이제 종목들이나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그 공식은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경기가 갑자기 뭔가 이슈로 인해서 좋아지지 않는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가 지금 S&P 500이 밸류에이션상으로 고점이에요. 그게 맞는데 과거보다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긴 하죠. 네, 맞아요. 근데 닷컴 버블 때랑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닷컴 버블 때랑 지금이랑 주도주를 보면 밸류에이션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낮아요. 근데 그 S&P 500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 수준이라는 거는 나머지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도 다 그 높이 있다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같이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버블이 꼈다면 만약에 지금 AI 쪽에 낀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 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부에 있는 애들이 네. 평균을 높인 거지. 그쵸. 상부에 있는 애들이 뭐 PR 몇백 배 이게 아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건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이 나머지 업체들이라고 하면 AI로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AI 시대가 되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르니까 버텼던 거죠, 그동안. 근데 이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이제는 AI 업체들이 뺏어오는 구간이 이제 좀 올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좀 버블로 가게 되는 그림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네요. 오히려 그렇죠. 버블은 네. AI 기업들이 만든 게 아니라 AI 안 묻은 애들이 그쵸. 같이 시장 평균 따라서 올랐던 애들이 더 버블이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26년 투자는 좀 더 AI 쪽으로 압축해서 가야 한다. AI 안에서도 진짜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업체들을 잘 골라야 되는 이제 장세가 온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옥석 가리기. 네. 곡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이제 수익성이 되는 거고 비용 효율성이 되는 거죠. 그럼 메타는 석입니까? 메타요? 아니 왜냐면 메타가 알렉산더 왕인가? 맞아요. 네네네. 그 개발자를 스케일 AI. 영입하려고 네. 뭐 수천억 1,300억을 줘가지고. 뭐 네. 주고 뭐 기업도 인수하고 해서 이기겠다. 네. 그 예전에 뭡니까? 그 페이스북에서 회사 이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준비할 때처럼 막 네네네. 오늘 걸고 그쵸. 달려나갔다가 맞아요. 라마도 초반엔 평가 괜찮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최신 버전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거 별론데? 니네 그돈 갖다 뭐 한 거야? 이러면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또 나중에 어떻게 역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게 메타는 되게 재밌는 게 음. 처음부터 방향성을 오픈소스로 갔어요, 메타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메타는 오픈소스 반열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픈소스에서 최근에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가 중국 회사들이에요. 중국 회사들이 오픈소스에서 엔비디아 GPU의 그 제약 속에서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미 그 알리바바의 QN 모델은 누적 다운로드 수에서 메타의 라마를 제꼈어요.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에서. 거기 또 인구도 많으니까 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도 쓰거든요. 아하. 그 중국의 모델들은. 열어주는 거죠 일부러 자기네 아 이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면 나중에는 좀 이렇게 종속시키려는 그쵸, 계산도 그쵸, 있을 그쵸.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메타가 많이 따라잡힌 거는 맞는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메타는 그 중국 모델들이 만들어낸 그 놀라운 성과들을 또 자기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역으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치고받고 싸우면서 메타도 계속 따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또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가, 메타가 그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 맞아요. 그 VR 사업부, 네. 요거를 좀 정리를 하는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메타 없는 메타. 네, 메타 없는 메타. 메타버스 없는 메타. 그래서 사실은 메타가 그 비용 통제나 구조 조정 이런 거는 되게 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작년에도 되게 핫했었던 회사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하고 자기만의 그 오픈소스 AI 길을 가기 위한 그런 좀 기반을 잘 닦으면 메타도 충분히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잘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AI 개발자인 강병호님하고 메타 기업에 대한 이야기만 1시간 넘게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메타의 DNA가 그거라는 거예요. 위기에 강한 회사. 맞아요. 빠르게 피벗하고 돈 쏟아 부었다가 안 되면 매몰 비용 생각하지 않고 바로. 뒤집고.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왜 애플이 개인정보 공개 되게 이제 축소시키면서 네네네. 나락으로 갔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맞습니다. 무슨 뭐 앱 추적 저커버그가 기능성. 울었네 만에 뭐 이런 게 국제 뉴스가 될 정도로. 네네네. 근데 그러다가 또 자체적으로 또 이거 학습을 하고 유저들의 데이터 또 잘 모으면서 또 맞아요. 살아나고 주가 사상 최고치 가고. 네. 근데 이게 그 재밌는 AI 씬에서의 이 무한 경쟁에서 또 어떻게 살아남을지 또 한 번 이제 도전에 놓인 거죠, 메타는. 그렇죠. 메타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AI였어요. 광고에서 AI로 우리는 그 원래는 이름표 보고 타겟팅을 하던 거를 이거 안 하고 우리가 AI로 알아서 분석해서 타겟팅 할게 라고 해서 성공을 한 거거든요. 사실 AI에 역량이 있는 회사인데 지금 좀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예전에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또 극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얀 르쿤 나왔잖아요. 네. 그거가 저는 좀, 이 인력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막 그 작년에 그러게요. 막 그렇게 많은 인재들을 흡수했다가 뭐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맞아요. 막 이러니까 진짜 그 스텝이. 이게 사장님들은요, 직원 관리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요즘 뭐 네, 애플도 절감하시네. 그렇고, 요즘 뭐 C-레벨에서도 계속 이탈한다고 하고,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애플 창업자도 아니고, 대주주도 아니고, 그쵸. 뭐 사랑도 변하는 거야 라고 붙잡을 하는데 요인이 많이 없죠. 뭐 빅테크 가서 어디 가서든 AI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은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뭐 빅테크라고 해서 어디 하나 안심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개발에 정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 남아 있거든요. 우리 프로젝트 잘 되면 네, 우리가 1등이야 막 이러면. 맞아요. 처음에 구글이 그 챗 GPT한테 한 대 얻어맞고 나서 코드레드 발령한 다음에 딥마인드랑 그 구글 브레인을 합병을 했어요. 맞아. 근데 그 둘 다 완전 자강두천이었거든요. 맞아. 서로 막. 서로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네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했는데 다 붙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구글이 진짜로 AI에서 뭔가 선도를 하고 있고 잘 이런 될 수 거를 있다. 잘 될 수 맞아요.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 스카우트 제의가 왔겠어요 그때. 그쵸. 그런 거 다 거절을 하고 남아 있었던 거는 어쨌든 그 회사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남아 있을 수 있는 그게 가장 강력한 동기이기 때문에 더 회사들이 그거에 매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일각에서는 메타가 네. 스마트 글라스에서는 어쨌든 되게 좀 상위에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근데 스마트 글라스가 AI, 넥스트 AI의 단계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뭐 피지컬 AI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럴 수 그리고 있죠. 그것도 네. 피지컬 AI에 묻을 수 있네요. 네, 그런 그러네요. 얘기도 있어서 이제 메타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 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메타를 피지컬 AI로 저 처음 들어가지고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제이긴 한데 네. 비주얼 AI 그 안경으로 해서. 메타를 안경을 써가지고 네. 아니 저는 왜 네. 예전에 한창 메타버스 붐 불었을 때 네네. 레디 플레이어 원 혹시 보셨나요? 그 스필버그 감독의. 네 맞습니다. 그게 메타버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 세상이 언젠간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 뭐 스마트 글라스는 나오고 있고 맞아요. XR도 나오고 있고 이제 수트 같은 거 있고 왜 그것도 나온 거 알아요? 그 러닝머신 같이 생긴 거 그 위에서 돌아다니면 네네 방향 봤어요. 맞춰서 이제 네. 다닐 수 있는 거. 그 네. 안에서 뛰면은 내 캐릭터가 같이 뛰고. 디즈니에서 냈던데 그거. 네. 물론 그게 금세 짧은 시간 안에 오기는 힘들겠으나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또 문제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천문학적인 그치. 비용 투입을 해서 너 50년 뒤에 돈 벌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이게 어려운 거죠. 지금은 VR이 아직은 뭔가 AI로 보여주기에는 애매한 단계이기는 한데 그래도 AI에서 되게 중요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에 이 VR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그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 만들 때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혹시 아세요? 버추얼 월드 같은 걸로 하죠. 가상 세계. 맞아요. 그거를 복제해놓고.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쫙 세워놓고 이 VR을 씌운 다음에 그 안에서 막 여러 가지를 해보라고 시켜요. 아, 그래서 170cm 사람들만 고용한다는 게 그거구나. 맞아요. 옵티머스랑 그런 것도 키 있고. 똑같은 네. 사람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학습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 옴니버스, 그 메타버스를 구현을 할 때도 애플의 VR을 쓰거든요. 비전 프로. 네, 비전 프로를 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피지컬 AI 시대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의 데이터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집하는 수단이 무조건 VR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수집 수단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되게 가치가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죠, VR도. 저 그 중국 갔을 때 한번 체험해봤잖아요. 그 글래스 같은 거 쓰고 내 손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로봇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거 손 뭐 한 100개, 1000개를 깔아놓더라도 네. 내 손 하나만 이러고 있으면은 1000대의 로봇, 10,000대의 로봇이 똑같이 배우는 거고. 그쵸. 이것도 여러 사람이 할수록 학습 데이터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그 학습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얼마 전에 그 중국 유니트리 로봇이 네네네. GD 춤 똑같이 추는 맞아. 거거든요. 네. 와, 그런 거 보면은 무서워요, 진짜. 피지컬 AI도 머지않았다.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이미 로봇은 또 판매되고 있고. 그렇죠. 메타는 재밌는 기업이에요. 재밌는 기업이죠. 네, 이테크 네. 업체들이 다 재밌어요. 네. 그러게. 아니, 근데 저희가 그 준비한 사실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혹시 빅테크 말고, 네. AI 말고, 말고. 다른 쪽에 투자할 만한 좀 매력적인 섹터나 기업도 있을까? 근데 지금까지 얘기만 듣고 유추해보면 없어요. 아, 근데 요 책에는 있어요. 있어요? 보물지도. 보물지도를 아, 보물지도. 찾아라.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더 네. 오픈해도 됩니까? 몇 개만 좀 알려주세요. 미국 주식 불패 공식입니다. 우리 연수르님의 순간. 예. 네. 너무 우리가 발라먹으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한 2시간 떠들어도 500페이지는 얘기를 다 못해요. 아, 그렇죠. 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일단은 큰 테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AI를 제외한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통화 정책이라 생각해요. 이 금리 인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고 미국도 동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트럼프의 의지에 따라서 혹은 이제 경기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금리 인하에서 수혜를 받는 업체들을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이오텍이 될 수 있고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인 수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텍들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부채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해요. 왜냐하면 매출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부채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이 EPS 단에서 이자 비용으로 갉아먹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이자 비용 자체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낮아질 수가 있어서 EPS를 끌어올려준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중소형주가 사실 마찬가지긴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S&P 500, 나스닥 100, 러셀 2000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EPS 그로스가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 러셀 2000이에요. 네. 금리 인하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팀에서 바이오텍도 괜찮을 것 같고 책에도 적었지만 홈빌더를 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건설 업체들이 사실 지금 되게 어려운 구간을 겪은 지 좀 됐거든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집 사는 걸 계속 미뤄요. 사실 지금 미국인들 집 많이 사야 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애를 낳기 시작한 세대들이 제일 많아지는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집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주택시장 어떻냐면 역대 최대 공급 과잉이에요. 공급 과잉. 네. 그 이유가 이제 집 구하려는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질 걸 아니까 이거 좀 기다렸다 기다리자. 사면 예. 왜냐면 미국은 다 고정금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사는 게 어떨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그런 수요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 팔 때 그 부동산 업체들이 인센티브 주고 팔고 있어요. 우리 자동차 살 때 인센티브 주면서 파는 것처럼. 지금은.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익률이 나빠지는데. 맞아요. 네. 그럼 앞으로는요? 그것만 정상화가 돼도 일단 이익률이 좋아지고 거기다가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뛰어들면서 집값이 더 오르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뭐 매출이나 이익 개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이클이 가장 그 크게 공급 과잉에서 이제 수요 과잉으로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전환 국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홈빌드 업체들이. 턴어라운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가속화가 되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고 있고. 그 보니까 워런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도 네네네. 홈빌더. 그러니까 홈빌더라고 여러분 그 왜 기업 이름 찾아보시면 홈빌더 안 나오는데요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주택 건설 업체들. 섹터. 버핏도 이런 주택 건설 업체들 좀 투자하잖아요. 맞아요. 좀 투자했다가 또 최근에는 또 팔았다가 하긴 한 것도 했는데 그 드라켄 밀러도
투자를 했었고 어쨌든 그런 큰 그림들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라는 이게 지금 너무 시장이 왜곡돼 있거든요. 요거를 풀어줄 만한 요인이 이제 금리 인하인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장 섹터는 아닌데 상장주들도 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산업이 예측 시장이에요. 예측 시장? 네. 그게 이제 작년 대선 때부터 나왔던 개화하기 시작한 시장인데 내기? 네, 내기. 폴리마켓. 네. 네, 폴리마켓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박 사이트. 네, 도박 사이트. 네. 아니 저는 예측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네. 금리 예측. 뭘 예측하나. 네. 그거를 이제 프레딕션 마켓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제 예측 시장인데 그게 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원래는 미국 안에서 그런 것들에 베팅을 하는 금액 한도가 100만 원 뭐 이랬거든요. 500만 원. 근데 그거를 규제 때문에? 네, 규제로 막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작년 대선 때 1,000억 원까지 풀어줬어요. 1,000억이요? 네, 인당 베팅 한도를. 네? 100만 1,000억까지. 원에서 네. 1,000억으로요? 아, 전 재산 걸어도 상관없이 니들 맘대로 해, 그냥 도박해라 상관을 이거예요? 열어준 거 아니에요? 완전 열어준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열리면서 이제 네. 칼시나 아니면 폴리마켓 같은 애들이 본격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미국에서. 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을 해서 칼시라고 하는 업체가 원래는 되게 작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거의 그 시가총액이 작년까지만 해도 1빌리언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11빌리언으로 투자받았거든요. 이게 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이. 10배 이상으로. 비상장이? 네, 비상장이에요. 와. 근데 이제 상장 업체들도 이 시장이 커질 걸 아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책에 적은 드래프트킹즈 같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도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로빈후드 같은 이제 금융 앱도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 업체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시장이 아마 되게 커질 것 같아요.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쵸, 시장이기 그쵸. 때문에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규제까지 풀려버렸으니까 그 내년에 엄청 또 빨리 커질 수 북중미 있는 월드컵 거죠. 하면 엄청 많겠죠. 엄청나게 또 왜 뉴스에 막- 맨날 나오는 거 네. 있잖아요. 뭐 도박 사이트에서 어디에 뭐 이렇게 승리 확률, 맞아요. 뭐 베팅 얼마나 늘었다 이런 거. 그게 승리 확률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나뉘어가지고 스코어 어떤 선수가 헤딩을 해서 넣는지 네. 차서 넣는지 프리킥으로 넣는지 막 이런 것도 베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질문들을 다 AI가 만들어줘요. 최근에 SNS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분석해서 그거를 AI로 질문을 만들어서 좀 더 돈을 많이 끌어오는 거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게요. 아이고,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비즈니스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사회적 문제 될까봐 다들 이제 쉬쉬하고 규제 완화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와, 100만 미국은 또 원? 이게 가능한 나라고. 네, 작년에 100만 풀렸습니다. 원에서 1,000원, 이것도 트럼프가 된 다음에 풀린 건가요? 트럼프가 되기 전에 이제 아. 대선하는 과정에서 풀렸어요. 네. 저도 왜 풀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한 100년 동안 막혀있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규제가 풀림으로써 엄청나게 큰 시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것도 지금은 이제 상장 업체들이 많지 않지만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건강한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결코 뭐 ESG 투자 펀드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알고 있으면 좋죠. 알고 그쵸? 있으면. 네.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뭐 우리가 도박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도박으로 돈 버는 기업이 나의 투자 수익률을 또 높여주면 또 너무 좋죠. 땡큐 그런 베리 거. 마치. 이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이런 시장도 있네. 이런 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다니. 여러분, 이 책 꼭 여기 다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480페이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를 위한 미국 주식 불패 공식. 아, 연수루님의. 이제 실전을 또 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그 안에 있는 고민도 같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 너무 많이 들어갔죠. 사실은 이 책을 많이 읽으시면 제가 좀 부끄러워요. 제 실수들을 네. 너무 많이 담아놔가지고. 아이,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연수루님은 젊으신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쓴 이유는 제가 했던 실수를 다른 분들은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거기 좀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좀 시행착오를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 또 시행착오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반면교사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잘하고 계시는 분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요즘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들은 다 항상 급하죠. 2030들도 더 급하게 가고 네. 연복리 수익률 뭐 15%막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레버리지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맞아요. 심지어 어딥니까? 뭐 영국,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뭐 3배짜리 ETF 이런 거 막 좋아하시고.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을지. 물론 이제 뭐 랩에 가입하시는 고객분들도 네네. 있으시겠지만 또 네네. 직접 해서 네. 내가 더 잘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미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발걸음을 내디디신 것 같거든요. 되게 이미 앞서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명확하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세 가지인데 그
AI랑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인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거든요. 자본소득은 AI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으로 굴러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소득을 점점 더 빠르게 끌어올려 줄 거고 인플레이션은 자본소득의 긍정적인 훈풍입니다.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통해서 자본소득을 올려준 요인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노동소득에는 악재예요. AI는 노동을 없애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노동소득을 약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도 이 노동소득을 해서 번 돈을 내가 저축을 했을 때 받는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격차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건너올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앞서가고 계시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세상의 변화, 지금이 진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그렇게 천천히 좀 투자를 해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면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히. 네, 꾸준히.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또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똑같이 새겨들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두꺼운 책, 근데 알찬 책 꽉꽉 들었습니다. 특히 이 책에 알이 꽉 찬 그 네. 간장게장처럼. 앞부분에 이 역사적인 얘기들이 조금씩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거 읽는 재미가 또 묘미입니다. 네. 네, 맞아요. 다른 투자 책이랑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많이 팔릴 책인 것 같긴 해요. 진짜 많이 팔릴 책일 감사합니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500페이지라 큰 맘 먹어야 됩니다. 네, 그만 먹어야 돼요. 나중에 또 한번 또 책 내용도 그렇고 네네네. 저희 또 한번 또 우리 와이스틸 구독자분들과 꾸준한 또 대화 네네네. 같이 또 계속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불러만 주시면 네. 오늘은 언제든지. 네. 미국 주식 불패 공식의 저자로서 네. 김현수 PB님, 연수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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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